네, 안녕하십니까. 비밀 무기입니다. 최근 미국의 영화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트위터에 중국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어선이 세계 곳곳에 어업 자원을 고갈시키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선 것인데요. 사실 중국의 이러한 만행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최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이 5년간 서해에서 어획한 양만 무려 19만 톤에 달할 정도라고 합니다. 막심한 손해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불법 어선들이 대부분 해상 민병 소속으로 이뤄져 있어 저지하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한국이 기막힌 대책을 찾아내면서 중국이 경악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 해군은 힘을 보태 중국 해상 민병, 해군으로 주하고 대응하겠다며 엄포를 놓았다고 합니다. 그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29일 미국의 유명 영화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자신의 트위터에 중국 어선의 물고기 남획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며 전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디카프리오는 환경보호주의자로 잘 알려져 있는데 환경보호는 안중에도 없이 닥치는 대로 어획을 일삼는 중국의 만행을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인 것이죠. 잠시 그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중국은 지난 20년간 원양어업 선박을 수천 척으로 확대했다. 그 결과 중국 근해 어업 자원을 고갈시켰으며 이제 중국 어부들은 세계 곳곳의 바다로 출항해 원양어업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디카프리오는 뉴욕타임스의 관련 보도를 리트윗하며 이러한 관행은 해양 자원의 상업적 지속 가능성과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달 26일 중국 원양어선들이 남미 바다에서 대규모 조업을 벌여 지역 경제와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중국 어선들이 에콰도르와 페루 인근 바다에서 2016년 이후로 결국 중국 어선들은 남미 북서부 에콰도르와 페루를 넘어 동부의 아르헨티나 바다로까지 진출해 올 한 해에만 1만 6천일 이상 조업했다고 합니다. 중국은 지난 20년간 자국 근해 어업 자원을 고갈시켰으며 그것도 모자라 3천 척에 가까운 세계 최대의 원양어업 선단을 구축해 세계 모든 해양에서 조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절제한 대규모 남획으로 인해 참치, 오징어 등의 어종은 조만간 상업적 조업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될 정도라고 합니다. 사실 공해상에서의 원양어업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일본, 한국, 대만도 원양어업 선단을 운영하고 있죠. 하지만 그 규모 면에서 중국은 도를 지나쳤습니다. 뉴욕타임스 역시 중국 같은 규모로 전 세계에서 조업하는 국가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만행은 하루 이틀 이어져 온 게 아닙니다. 특히나 인접국인 한국으로서는 그 피해가 극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한중어업협정에 따른 상대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양국 조업 실적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2017년부터 2021년 동안 상대국 이의지 내에서 양국이 합의한 어선 척수는 1350에서 1500대 정도이며 어획 할당량은 5만 6천에서 7천 톤 정도였습니다. 입어 조건은 양국 모두 동일했지만 실제 이 기간 상대국 이의지에서 입어하는 어선 척수는 한국이 900척, 중국이 5,925척으로 무려 6.6배에 달하는 수치를 보였습니다. 어획량 또한 한국이 1만 4,874톤, 중국이 19만 8,904톤으로 13.4배나 많은 물고기를 잡아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중어업협정은 지난 2000년 한중 양국의 짧은 수역거리로 인해 획정되지 못한 해안 경계로 발생하는 서해상에서의 어업 분쟁을 조정하고자 체결한 협정인데요. 자료에서 확인된 듯이 합의된 어선 척수와 어획 할당량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조업 실적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기에 이의지 내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행위에 대한 단속이 시급해 보입니다. 최근 5년간 이의지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발된 중국 어선은 특정 금지구역 침범 39건, 영해 침범 33건, 무허가 105건, 제한조건 위반 697건으로 총 874척에 달합니다. 이렇게 적발된 불법 조업 어선의 미납 담보금만 무려 173억 300만 원인데요. 중국의 불법 어선들이 대부분 해상 민병 소속으로 이뤄져 있기에 그 악행을 끊어내기가 힘들었습니다. 해상 민병은 서방 군사 전문가, 심지어 정보기관들조차 정확한 규모와 조직, 전력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방대하고 복잡한 조직입니다. 해상 민병이 크게 확장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인데
중국은 2017년 이후부터 수십만 명의 퇴역 군인을 해상 민병으로 편입시켰습니다. 현재 해상 민병의 규모는 75에서 100만 명 안팎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정확한 수치는 중국 당국만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름만 민병이지 사실상 해군처럼 운용되고 있는데요. 이들에 대한 통제와 관리 감독, 교육 훈련과 보급은 중국 해군이 맡고 있으며 일반 군인처럼 봉급과 수당을 받고 해상 활동 전반에 대한 보험은 물론 연금 혜택까지 군인에 준하는 수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해상 민병의 선박은 대부분 어선으로 평소 어업에 종사하는데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형태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해상 민병 선박들은 대상국 해안경비대나 해양경찰의 단속 자체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100에서 300척씩 대를 지어다니며 타국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영해에 들어가 어족 자원을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나라 서해와 남해, 최근에는 동해가까지 나타나 불법 조업으로 치어까지 싹쓸이해가고 있는데요. 우리 해경이 단속에 나서자 일사불란하게 배들을 붙이고 방어 진영을 갖춘 뒤 흉기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해상 민병은 중국 정부의 비호 아래 전 세계 바다에서 활동하며 각국 해군 함정의 동향을 파악해 관할 어업국에 보고하는 정찰 임무도 수행하고 때에 따라서는 직접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국 해상 민병의 실체는 무장한 채 군사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이지만 국제법상 민간인으로 위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떼를 지어다니며 흉기로 무장하고 있어 일반적인 경찰력으로는 대응이 어려우나 그렇다고 해군이 나설 수도 없습니다. 국제법상 민간인에 대한 정규군의 공격은 전쟁 범죄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인데요. 중국은 이를 악용해 해상 민병을 주변국의 주권을 침탈하는 수단이자 미군과의 해군력 격차를 좁히는 도구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은 해상 민병이 전시 상황 시 중국 해군의 통제하에 들어가 정찰 및 교란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점점 더 강화되어 정찰, 교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적대 행위에 나설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상 민병은 미 해군 함정을 공격한 적이 있는데요. 지난 2009년 3월 8일 남중국해 하이난다오에서 남쪽으로 120km 떨어진 공해상에서 미 해군 해양조사선 임페커블이 갑자기 들이닥친 해상 민병 선박들에 에워싸여 위협을 당했습니다. 중국 어선들은 아무런 경고도 없이 나타나 임페커블을 에워싸며 자신들의 바다에서 나가라고 위협했는데 공해상에서 이 같은 위협 행위는 국제법 위반 행위입니다. 임페커블의 요구를 따르지 않자 중국 어선들은 전속력으로 달려와 임페커블을 들이받았습니다. 미 정보당국이 통신 감청 정보를 바탕으로 밝혀낸 바에 따르면 임페커블을 공격한 중국 어선들은 해상 민병이었으며 당시 충돌 공격이 중국 어업국의 지휘, 통제하에 이뤄졌다고 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남중국해를 사이에 두고 중국과 마주 보고 있는 거의 모든 국가가 해상 민병의 물리적인 공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2019년 존 리처드슨 미 해군 참모총장은 해상 민병이 남중국해에서 벌이는 각종 범죄 행위들을 지적하며 해상 민병이 이 같은 행태를 계속할 경우 중국 해군으로 간주하고 대응하겠다 경고했습니다. 경고 직후 미국은 남중국해에 연안 전투함을 순환 배치하며 순찰 활동을 강화했지만 미국이 남중국해에 동시 투입할 수 있는 LCS는 많아야 2에서 3척으로 200에서 300척을 동시 투입할 수 있으며 수천 척 규모에 달하는 해상 민병에 대응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9월 말 미군이 찾아낸 해답은 일명 퀵싱크로 불리는 대함 유도 폭탄이었습니다. 퀵싱크는 지난 2021년 미 공군이 2000파운드 급 JDAM에 간단한 개조를 가해 제작한 대함 유도 폭탄입니다. 미군 최고의 가성비를 갖춘 염과형 대함 타격 무기로 미군의 큰 기대를 받고 있지만 사거리가 짧다는 결정적인 문제점이 있는데요. 퀵싱크의 사거리가 28에서 30km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대량으로 배치하더라도 폭탄을 투발할 전투기나 폭격기를 또 다른 전투기가 엄호하는 식의 제한적인 형태로만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한국이 미국의 고민을 단번에 해결해줄 기막힌 대책을 찾아내면서 한국이 고민을 해결해줄 유일무이한 무기체계 KGB를 개발한 것인데요. KGB는 500파운드급 항공폭탄을 더 멀리, 더 정확하게 투발하기 위해 개발됐으며 큰 날개를 이용해 무려 100km가 넘는 사거리를 가집니다. KGB의 최대 강점은 운용을 위한 별도의 시스템 통합 작업이 필요 없다는 것인데요.
JDAM의 경우 폭탄에 부착된 유도 장치가 전투기나 폭격기의 장착 어댑터와 유선으로 연결되어야만 운용할 수 있기에 전투기의 소스코드 정보를 받아 소프트웨어부터 하드웨어까지. 그러나 KGGB는 소형 태블릿 PC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터치스크린 방식의 이 단말기는 블루투스로 KGGB와 연결되기 때문에 기존의 무유도 폭탄을 장착할 수 있는 모든 항공기와 연동할 수 있습니다. 터치스크린에 표적 좌표를 입력하고 전송 버튼을 누른 뒤 폭탄을 투하하면 알아서 입력된 좌표로 날아가는데 이 같은 간편한 인터페이스와 호환성 덕분에 F5나 F4와 같은 구식 전투기에도 탑재 가능합니다. 또한 KGGB는 F-16이나 F-15와 같은 중대형 전투기에도 장착 가능하며 F-50은 물론 KA-1 전선 항공 통제기와 같은 소형 기체에도 탑재 가능합니다. 현재 개발되고 있는 이동 표적 타격용 KGGB가 완성될 경우 미국의 JDAM 기반 퀵싱크 대비 사거리는 3배, 가격은 절반 이하에 대한 타격 무기가 탄생하는데요. 우리 KGGB가 더 큰 역할을 맡아 전 세계로부터 중국의 악행을 막아줄 수 있는 강력한 대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